사장은 그 Consumer and Firm Behavior이고요. 우리가 그 중국 거시경제학에서는 계속해서 모형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빌드업해가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 모형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이제 모형을 가지고 어떤 그 거시경제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선 그 첫 번째 단계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그다음에 이어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이제 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work leisure decision, work leisure choice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일을 하고 얼마만큼 여가 시간을 가질 것인가, 그다음에 얼마만큼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컨슈머스 프로블럼에서 볼 것이고,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던 소비자들의 문제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만 이제 그걸 우리가 조금 압축하고 조금 거시경제학의 스토리에 맞게 좀 바꿔서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4장 후반부에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거시경제 모형을 어떻게 만들고 그 모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의 behavior, 소비자들의 행태,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행태 두 가지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형 우리가 처음 단계에서 모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를 하고 설정을 하고 만들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뭐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우선은 가장 단순하게 비현실적이긴 해요. 한 기간 모형, 원 피리어드 모형만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간 모형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뭐 정태적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정태적 모형, 이걸 스태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죠. 오늘 하루만 살고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생각하고 다음 달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뒤도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5년 뒤, 10년 뒤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비교적 어, 여러 기간들의 의사결정을 이제 매번 여러 길을 매번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의사결정을 하라고 해도 오늘 의사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의사결정을 하고 내일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사결정까지는 가지 않고 정태적 모형,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살고 사라지는 소멸하는 그런 존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소비자들의 문제에서는 consumer behavior와 firm behavior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consumer behavior에서는 우리의 관심사가 소비와 노동 혹은 소비와 여가 이 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려고 해요. consumption leisure 트레이드 오프라고 부르는데요. 소비와 여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나중에 다 보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제로 여가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실정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뭐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뭐 내가 일주일에 뭐 혹은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싶다. 뭐 하루에 뭐 8시간 일하고 싶다. 하루에 뭐 12시간 일하고 싶다. 사실 최근에는 또 그 52시간 그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 이상 일하려면 또 다른 사업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또 제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여하튼 여가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뭐 로직은 이래요. 여가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당연히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뭐 다른 소득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근로소득이니까요. 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소득 혹은 노동소득, 근로소득이 줄어들어요. 그 레이버 인컴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영향을 받게 되냐면 소비를 그만큼
많이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내가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러면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따라서 소비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반대겠죠. 이제 소비를 내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근로소득이 더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당연히 여가 시간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비와 여가의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비를 더 하고 싶으면 반드시 여가 시간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가 시간을 더 갖고 싶다면 반드시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비와 여가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 혹은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상충 관계가 어떻게 소비자들의 문제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나이스하게 그림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인데요. 소비자들은 이제 소비와 여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을 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은 주어진 생산 기술 혹은 생산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available technology를 여러분 생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생산 함수를 가지고, 그건 이제 기업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이런 생산 함수를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할 것인가. 그래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간단하게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주로 간단한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 consumption leisure trade-off가 있을 때 효용 극대화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함수, 생산 기술이 주어졌을 때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윤 극대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아마 그 중요한 관심사는 소비자들과 사실 이제 기업이 무수히 많은 기업과 무수히 많은 소비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그냥 이걸 좀 단순화한다면 대표적인 소비자, 모든 소비자들이 동질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동질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의 소비자가 다른 모든 소비자들을 대표할 수도 있겠죠. 모두 다 똑같다면, 모두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의사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개개인들을 다 볼 필요가 없고 그냥 한 사람만 보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문제도 모든 기업들이 아이덴티컬 하다면, 동질적이라면, 그러면 모든 기업의 문제를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기업의 의사결정만 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소비자들은 어디에선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기업입니다. 소비자들은 여기에 가서 일을 하는 거고요. 이 기업들은 이 소비자들의 노동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재화를 생산을 해요. 그럼 그 재화를 누구한테 판매하냐면 바로 이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형태의 그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simplify 될 수 있는지는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가면서 여기서 이런 가정이 도입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representative consumer, 대표적 소비자 문제를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소비자들이 아이덴티컬 하다면 하나의 소비자만 우리가 봐도 충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 소비자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현실에서는 모든 소비자들의 선호가 다르고, 소비자들의 소득도 다를 것이고, 소비자들의 노동 생산성도 다를 거고요. 그러니까 이질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질성을 헤테로지니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헤테로지니티를 사실은 시간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중국 거시경제학에서 뭐 중간중간에 이런 헤테로지니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제가 어떤 의미가 있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헤테로지니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이질성이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차이를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학부 거시경제학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이제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질성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질성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뭐가 달라질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게 정말 시그니피컨트하게 뭔가를 바꾸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소비자의 문제에서는 이제 선호, 프리퍼런스가 선호죠. 효용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이어서 예산 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예산 제약이에요. 소비자들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대표적 기업에 대한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기업도 동질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의 문제를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고, 하나의 기업을 뽑아서 그 기업의 의사결정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되겠죠. 모든 기업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업의 문제에서는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입니다. Total Factor Productivity. 우리말로는 총 요소 생산성이에요. 그래서 기업 부문에서 총 요소 생산성이 변화할 때 뭐가 달라질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윤 극대화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 소비자의 문제인데요. 선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내에 이제 모든 소비자들이 다 동질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소비자를 뽑아서 이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냥 만약에 n 명의 소비자들이 있다. n명의 소비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이렇게 들여다본 다음에 여기 이제 곱하기 n 뭐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호에 대한 문제부터 볼 거고요. 소비자들은 효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선호 체계, 여러분 뭐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체계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게 이제 펀더멘털이잖아요. 엑시옴 같은 건데, 이제 합리적인 소비자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모든 논의를 사실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거의 밑바탕에는 사람들이 어떤 체계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다.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로지컬한 프리퍼런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효용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체계적인 선호를 하나의 어떤 함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그젠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리퍼런스는 훨씬 더 복잡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뭐 여러분 심리학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많죠. 사람들의 선호라고 하는 것은 마치 꼭 심리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이제 프리퍼런스가 심리학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심리학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건데요. 선호는 마치 사람들의 복잡한 어떤 심리 구조, 어떤 사고 구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매우 일관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가능하고 논리적이고 매우 일관성이 있는 그런 거예요. 심리학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출해야 되잖아요. 표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MBTI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성격을 몇 가지로 구분하죠? 32가지로 구분하나요? 2의 4승이죠. 16가지인가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2, 4, 2, 8, 32가지네요. 32가지로 사람들의 성격을 구분을 합니다. 맞죠? 아닌가요? 2의 4승이면 2의 4승이 아닌가요? 2의 4승이면 네.
어떻게 되죠? 이 4의 제곱 4의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6가지네요. MBTI가.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 구조가 프리퍼런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뭔가 하나의 방식으로 표출해 내는 게 이제 뭐 MBTI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도 사람들은 어떤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존재는 그 어떤 굉장히 논리적인 선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그 예, 어, 예, BTS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BTS의 정국과 예, RM과 뭐 이런 멤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또 이름을 거론하면 또 이름이 거론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죄송하니까 감히 네. 자, 멤버 중에 A 멤버와 B와 C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뭐 A를 B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C보다 더 좋아한다. 그럼 당연히 A는 C보다 더 좋은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떤 일관성 있는 선호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BTS 멤버 중에서 나는 A라고 하는 멤버가 B라고 하는 멤버보다 좋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B라고 하는 멤버를 나는 A라고 하는 멤버보다 더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선호 체계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하나의 이제 함수로 표현한 것이 바로 효용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효용 함수를 선호라고 얘기를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 둘은 구분되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MBTI를 가지고 심리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성격을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효용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소비자들은 우리의 문제에서 소비자들은 이제 두 가지 재화를 소비를 해요. 첫 번째 재화는 이제 소비재고요. 두 번째 재화는 여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소비재를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더 많은, 더 높은 만족도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마찬가지로 만족도가 높아진다, 혹은 효용이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소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재화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에서도 실제로 매우 많은 재화를 소비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재화들을 하나로 번들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소비재들을 모두 다 번들링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번들링. 편의상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재화를 소비하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재화의 어떤 번들을 소비하는 건데, 물론 이제 새로운 재화가 하나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번들링 자체가 조금 이렇게, 예, 이런 이제 번들링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 번들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소비를 하는 걸 보면, 물론 전혀 소비하지,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소비하지 않았던 것을 소비하는 경우도 물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재화들 어떤 그 번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번 달에 아니면 오늘 소비하지 않는 것은 그냥 제로라고 두는 거죠.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재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X1, X2 이것들을 이렇게 쭉 묶어두는 거예요. 네, 쭉 묶어두고 뭐 매월 혹은 매일 이 모든 그 재화들을 다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이게 0이 되는 게 있죠. 이번 달엔 소비 안 하다가 다음 달 가서는 또 소비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매일 극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매일 영화를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화에 대한 소비량은 0이지만 또 며칠 뒤에는 또 영화에 대한 소비량이 뭐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 이거 하나의 번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 컨섬션 굿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하나의 소비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상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여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죠. 시간은 정말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의 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잠을 자는 시간이라든가 혹은 식사하는 시간이라든가 혹은 뭐 자기 관리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이제 반드시 사용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제외하면 뭐 대충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를 제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상 한 사람이 이제 뭐 대충 사용하는 시간은 한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일 거예요, 하루에. 그럼 이제 14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 중에서 몇 시간을 내가 일을 하고 몇 시간을 여가에 쓸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소비자들은 동질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들의 행태를 우리가 다 분석할 필요는 없고, 이제 한 사람의 행태만, 의사결정만 살펴보고 거기에 이제 숫자만큼을 곱해주면 n을 곱하면 우리가 전체 소비 패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의 의사결정을 살펴볼 텐데, 뽑힌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편의상 representative consumer라고 불러요. 대표적 소비자.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그 이런 어프로치를 되게 자연스럽게 채택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시경제라고 하는 경제 전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업과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시경제학을 이렇게 보면 꼭 마치 이렇게 그림 하나 혹은 뭐 소비 변수 하나 뭐 이렇게 굉장히 단순화해서 접근하는 그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질적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이제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의사결정, 대표적 소비자의 문제를 살펴보고 거기에 소비자들의 숫자, 뭐 예를 n명이면 이제 n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 소비자가 소비를 C만큼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대표적 소비자가 어느 한 달 동안 소비한 소비 지출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모든 소비자가 실제로는 다 다르지만 만약에 다 동질적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으면 여기다 곱하기 n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경제 전체의 총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소비자들은 다 다르잖아요. 기업도 다 다릅니다. 소득의 차이도 있고 선호의 차이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뭐 임금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 노동 생산성의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이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 소비자의 이러한 가정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그럼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럼 가장 평균적인 소비자를 우리가 보면 어떻겠는가? 평균적인 소비자. 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완벽한 방법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덴티컬한 사람, 그래서 레프레젠티브 컨슈머를 뽑는 방법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소비자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가 소비자들이 이질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분석을 해보면 그 결과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질성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질성 자체가 되게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만, 그 실제로 이론을 만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이질성 자체가 결과를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질성 자체는, 그러니까 per se라고 얘기하는데 이질성 자체 per se 그렇게
시그니피컨트하게 결과를 바꾸지 않고요. 결과를 바꾸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 대한 가정이라든가 우리는 사실 경제학에서 굉장히 완벽한 세상만 다루잖아요. 마치 물리학에서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 뭐 사실 거시경제학에서도 마치 진공 상태에서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는 것 같은 그런 완전 경쟁적인 시장을 가정을 하는데 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경우에 그다음에 또 혹은 어떤 이런 마찰 같은 것들이 시장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질성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질성을 도입한다고 해서 결과 자체가 그렇게 시그니피컨트하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이질성을 도입한 다음에 시장 구조가 조금 달라진다든가 그러니까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가정한다든가 또는 정보의 불완전성이 있다든가 나는 알고 있는데 저쪽 사람이 모르고 있어서 뭔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이질성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고 뭐 마찰적인 요인도 존재하지 않고 뭐 조세 제도가 왜곡을 초래하지도 않는 이런 정말 완벽한 세상에서 단순히 이질성 하나를 도입한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지난 한 20년 동안 10년 혹은 20년 동안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발견해낸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질성 자체는 크게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사실 다른 이슈와 함께 봐야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효용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대표적 소비자는 이러한 형태의 효용함수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효용함수를 써놓은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효용함수의 예는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이 이제 로그 C고요. 그 다음에 여가로부터 얻는 효용, L이 여가 시간이에요. L이 quantity of leisure입니다. 그 L이 여가 시간인데 뭐 이제 뭐 1 플러스 fee 이런 기호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거 여가로부터 얻는 효용 부분이 이제 오른쪽 파트가 여가로부터 얻는 효용이고 이제 왼쪽 부분은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이에요. 둘 다 이제 C가 증가하면 로그의 C도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이 증가하면 이제 이 전체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을 늘리면 전체 효용이 증가하고요. 마찬가지로 소비를 늘리면 또 전체 효용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용 함수도 제가 기회가 되면 사용을 할 텐데 마찬가지죠. 로그의 C 그 다음에 로그의 여가 시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알파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의미는 사람마다 소비로부터 그러니까 소비를 한 단위 더해서 얻는 효용이 있을 수 있고 뭐 혹은 소비를 1%로 얘기하겠습니다. 소비를 1% 늘려서 늘어나는 효용이 있을 거고요. 여가 시간을 1% 늘려서 늘어나는 또 효용이 있을 텐데 사실 그 두 개의 효용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저한테 똑같은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소비를 1% 올렸을 때 제가 만약에 얻는 효용이 10만큼이었다면 그러면 여가 시간을 1% 늘렸을 때 얻는 효용은 똑같이 10은 아닐 거예요. 그게 뭐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20이 될 수도 있겠죠. 반드시 이제 효용의 차이는 존재할 텐데 여기서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가중치를 이제 조정해주는 하나의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가 1이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비를 1% 늘렸을 때와 여가를 1% 늘렸을 때 효용이 늘어나는 크기가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소비를 1% 늘리나 여가 시간을 1% 늘리나 저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알파가 들어가면 알파 값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의 증가분이 더 클 수도 있고 혹은 상대적으로 여가로부터 얻는 효용의 증가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용의 이제 가중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 다 둘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한번 보셨으면 하는 것은 이 둘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덧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이 둘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 한계 효용 얘기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둘이 이제 덧셈으로 되어 있어요. 곱셈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 하나로 미분을 하거나 그랬을 때뭐 예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x 곱하기 y와 x 더하기 y를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y만 남고, 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덧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다른 변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는 y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분했을 때. 그런데 곱셈으로 되어 있으면 미분했을 때 다른 변수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두 효용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의 변수로 미분을 했을 때 다른 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변수로 미분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개 효용을 계산을 할 때 하나의 변수로 미분을 합니다. 한 개의 효용을 marginal utilit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소비에 대한 한 개의 효용을 계산하고 싶다면 소비가 아주 조금 증가할 때 효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가 한 개 효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효용 함수를 C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한 개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C가 아주 조금 증가할 때 효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라고 하는 거니까요. 델타 C, 델타 U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U라고 하는 함수를 C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효용 함수가 C와 다른 것의 덧셈으로 되어 있으면 C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다른 하나가 나타나지 않겠죠. 여기에서는 이 다른 하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덧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C에 대한 한 개의 효용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요. 소비가 아주 조금 늘어날 때 효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가 시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할 효용함수 혹은 뭐 preference 다 괜찮습니다. 세 가지 성질을 갖는데요. 첫 번째는 더 more the merrier예요.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more is always preferred to less예요. 더 많이 소비하면 더 많이 소비할수록 좋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저기 뭐죠? 되게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저 역사도 잘 모르고 또 한자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들이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뭐죠? 생활의 지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사자성어라든가 혹은 속담 같은 게 뭐 남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머리털 달린 짐승은 뭐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농담인지 아니면 진담인지 속담인지 뭐 여러 가지 과거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들이 있는데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경제학의 어떤 파운데이션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다양성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컨섬션 번들에 있어서 다이버시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다이버시티를 좋아한다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비를 컨섬션 번들을 예를 들어서 10개 소비를 하고요. 뭐 코코넛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코코넛 10개 소비를 하고 여가 시간은 전혀 소비하지 않아요. 여가 시간은 제로예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이스는 뭐냐면 소비는 전혀 하지 않고 여가 시간만 예를 들어서 8시간을 소비를 해요. 자, 그런데 왼쪽의 경우와 오른쪽의 경우가 동일한 효용을 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10개 소비하고 여가 시간 제로인 경우와 이때의 만족도와 그 다음에 소비 전혀 하지 않고 여가 시간만 8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동일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자예요. 자, 라고 해보죠. 그렇다면 이 둘을 반반씩 소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소비를 5단위 소비하고요. 소비재를 5단위 소비하고 여가 시간을 4시간 그러니까 이 둘의 가운데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런 초이스는 이 둘보다 더 높은 효용을 준다는 거예요. 더 높은 만족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이버시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것보다는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사실상 더 좋다는 거죠. 예. 다이버시티를 좋아한다. 그 뭐 이거는 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뭐 여러분 그 뭐죠 저기 뷔페 레스토랑에 가면 저는 어디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 두 가지만 막 먹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골고루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한두 가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먹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네, 뭐좀 다를 수 있겠죠. 뭐 근데 하여튼 저희는 다이버시티를 소비자들은 좋아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요. 세 번째는 소비재는 그다음에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재다, 노멀 굿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거예요. 정상재입니다. 정상재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이 늘어나는 재화를 우리가 정상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제 소득이 늘어날 때 제가 더 많이 소비하는, 전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전보다 더 많이 수요량이 늘어나는 그러한 재화가 있다면 그러면 그 재화는 정상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컨섬션과 컨섬션 굿이죠. 소비재와 여가는 정상재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표적 소비자가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재는 전보다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가 시간도 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재화가 컨섬션 굿과 리저가 정상재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효용함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무차별 곡선부터 보통 시작을 하죠. 이제 무차별 곡선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데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이 C와 L의 조합을 직선, 선으로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점, 소비는 이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은 이만큼 소비를 합니다. 여가 시간도 그냥 소비한다고 얘기를 할게요. 사용한다, 소비한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 소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가 시간 소비하는 겁니다. 자, 이 점은 이제 비교적 소비재를 많이 소비하는 소비하고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은 적게 소비하는 그런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은 반대로 여가 시간은 많이 소비하고 소비재는 적게 소비하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무차별 곡선 하나의 무차별 곡선이 이 두 점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으니까. 자, 이 점을 선택했을 때의 효용 수준과 이 점을 선택했을 때의 효용 수준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 수준에서 봤을 때 다르지 않다는 말이 바로 무차별하다는 뜻이죠. 같은 만족도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 하나의 무차별 곡선 상의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합니다. 무차별 곡선이고요.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선호 이제 효용함수와 관련해서 어떤 가정을 했었냐면 다다익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The more the merrier.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 점은 다른 거 좀 지우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무차별 곡선이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하는 모든 조합들을 다 모아서 선으로 연결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자, 이 두 개의 무차별 곡선을 한번 서로 비교해 보는 건데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보시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까봐 걱정은 되지만 자, 여가 시간을 이만큼 소비하고요. L1, C 그 다음에 컨섬션 구술 C1만큼 소비를 합니다. 자, 더 more the merrier라고 하는 것은 C도 더 많이 소비하고 여가 시간도 더 많이 소비하면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 점은 소비는 C2만큼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가 시간은 L2만큼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점은 자, 점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긴 점 A고요. 점 B라고 하는 점은 점 A라고 하는 점보다 소비재에 대한 소비량도 더 많고 여가 시간에 대한 소비량도 더 많습니다. 여가 시간도 더 많이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재도 더 많이 소비를 해요. 그러면 A보다 점 B에 있을 때 만족도가 더 높아야겠죠. 그래서 점 B에서의 효용 수준이 더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라직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냐면 그럼 무차별 곡선이 계속 바깥으로 가면 자, 이 무차별 곡선은 이 무차별 곡선보다 더 높은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C와 L의 조합들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은 이 무차별 곡선보다 더 높은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C와 L의 조합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은 한계 대체율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그냥 MRS라고 부릅니다.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고요. MRS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1시간 더 여가를 즐기고 싶어요. 1시간 더 여가 시간을 소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 효용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내가 1시간 더 여가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면 그럼 뭐 당연히 소비를 조금 줄여야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재에 대한 소비와 여가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하나를 더 늘리려면 다른 하나를 이제 희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자, 그렇다면 내가 여가 시간을 한 단위 더 1시간 더 사용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소비재의 소비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 내가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MR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왼쪽 그림부터 보시죠. 하나의 무차별 곡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효용 수준이 동일해요. 이것은 제 무차별 곡선 아니면 뭐 대표적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한 사람, 한 개인, 한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우리가 마치 한 사람의 그 내면 세계를, 정신 세계를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일정한 효용 수준이요. 효용 수준이에요. 100이면 100, 뭐 10이면 10 이런 값을 갖는 하나의 일정한 효용 수준입니다. 점 A를 선택했을 때의 제 만족도와 점 B를 선택했을 때 만족도는 동일해요.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두 점으로부터 얻는 효용 수준 혹은 만족도는 동일합니다. 자, 이제 자, 여러분이 점 A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점 A에 있었어요. 점 A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C는 조금 상대적으로 크고 L은 여가 시간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습니다. 여가를 적게 소비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조금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점에서 점 A에서 점 B로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여가 시간을 L1에서 L2만큼 늘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를 제가 델타 L이라고 썼는데 여가 시간을 델타 L만큼 늘리기 위해서 자, 여가 시간을 너무 굵지 않나요? 여가 시간을 델타 L만큼 늘릴 때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려면 반드시 이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점 B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동해 가고 싶은 점 B에서는 당연히 효용 수준이 동일합니다. 여가 시간을 델타 L만큼 늘릴 때 효용 수준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혹은 포기할 용의가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소비 제에 대한 C에 대한 소비량이에요. 자, 이게 바로 MRS입니다. 그 여가 시간을 델타 L만큼 늘릴 때 효용 수준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할 용의가 있는 혹은 포기할 수 있는 얼굴 때문에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여기 있는이고요. 수 있는 소비량이에요. 그래서 MRS는 여가 시간을 델타 L만큼 늘릴 때 효용 수준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할 용의가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소비재에 대한 소비량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가로축 델타 L 분의 델타 C. 그래서 가로축의 변수가 여가 시간이어서요. 이제 가로축의 변수를 이제 분모에 쓴 거고 우리가 이제 기울기 같은 거 계산할 때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델타 X, 델타 Y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축의 변수고 세로축의 변수 이렇게 쓰듯이 마찬가지로 MRS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로축에 있는 변수, 여가라고 하는 변수, 세로축에 있는 변수 이제 소비 변수니까요. 그래서 여가 시간을 한 단위 늘릴 때 효용을 동일하게 효용 수준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는 소비재에 대한 소비량이 얼마만큼인가 여기서는 델타 C만큼이죠. 그렇죠? 이만큼입니다. 여러분이 여가 시간을 이만큼 늘리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포기할 용의가 있는 소비량이 얼마만큼이냐? 이건 이제 여러분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자, 그런데 MRS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점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A에서 지금 B로 갈 때 이야기고 A에서 만약에 이 점으로 갈 때는 MRS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 점으로 간다면 그땐 또 MRS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어느 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MRS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제 MRS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분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여가 시간이 지금 제가 델타 L만큼 늘어날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가의 증가분이 아주 작다면 그러니까 델타 L이라고 하는 값이 그러니까 이 값이요. 이 값이 아주 작다면 정말 1초 눈 깜짝할 사이 그러니까 1초만큼의 여가 시간을 내가 더 누릴 수 있다면 난 얼마만큼의 소비재에 대한 소비를 포기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제 바꿔보면 그 그림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점 A에 있어요. 점 A에서 정말 1초만큼 여가 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소비재에 대한 소비를 포기할 용의가 있을까? 바로 그게 이 무차별 곡선에서 점 A와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점 A와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MRS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편의상 제가 LC라고 썼는데요. 서브스크립트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LC라고 썼는데 그래서 무차별 곡선상의 한 점에서 이제 우리는 MRS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가가 늘어나는 시간이 정말 나노 단위라면 정말 아주 짧은 시간만큼의 여가를 내가 늘릴 때 소비가 얼마만큼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소비가 얼마만큼인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한다면 그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분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접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A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바로 그게 MRS가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무차별 곡선, 이 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MRS를 바로 점 A에서의
A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왼쪽 그림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점에서 어느 점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MRS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그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 A에서의 MRS는 비교적 기울기가 이렇게 좀 가팔라 이렇게죠. 비교가 좀 이건가요? 이거죠. 기울기가 좀 가팔라요. 비교적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하향하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우하향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부호를 신경 쓰지 말고 절대값으로 생각해 본다면 기울기가 뭐 우상향하든 우하향하든 가파르면 절대값으로 기울기가 큰 거예요.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절대값으로 얘기했을 때 이건 이제 양수고 기울기가 이건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우하향하니까 가로축의 값이 늘어날 때 세로축의 값은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절대값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기울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절대값으로. 이게 플러스 10이면 얘는 마이너스 10이라는 뜻이죠. 절대값으로는 다 큰 거예요. 반대로 이게 굉장히 플랫하다면 MRS가 굉장히 플랫하다면 마이너스 값을 갖는데 굉장히 플랫해요. 그러면 절대값으로 봤을 때 기울기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직선을 하나 그려서요. 자, 이게 0이고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은 거잖아요. 마이너스로 큰 값을 그러니까 이쪽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카메라는 반대로 나오네요.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작아지는 건데 절대값으로 보면 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큰 거예요. 그렇죠? 0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절대값으로 봤을 땐 작아지는 거고 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절대값으로 봤을 땐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스티프하면 스티프할수록 이건 절대값으로 기울기가 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절대값으로 말씀을 드리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완만하면 이게 0으로 가까이 오는 거기 때문에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절대값으로 봤을 때 기울기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MRS가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굉장히 스티프하다면 이건 절대값으로 기울기가 크다고 얘기를 하죠. 절대값으로 크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1초만큼 여가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지금 MRS가 큰 거예요. MRS가 크기 때문에 제가 포기할 용의가 있는 소비가 더 상대적으로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와 비교해 보냐면 이 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점과 비교해 보죠. 점 B라고 한번 해봐요. 물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쭉 그려보죠. 그럼 이 기울기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지만 완만해요. 절대값으로 작은 값을 가질 거예요. 절대값으로 작은 값이에요. 그 MRS가 작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MRS는 절대값으로 얘기를 해요. MRS가 작아요. MRS가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가 시간을 1초만큼 추가로 얻기 위해서 추가로 소비하기 위해서 제가 포기해야 되는 소비가 포기할 용의가 있는 소비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포기할 용의가 있는 소비재의 소비 수준은 굉장히 크고 상대적으로 크고 점 B에서는 점 B라고 하죠. 점 B에서는 제가 포기할 용의가 있는 소비재의 소비 수준이 굉장히 작아요. 그 왜 그러냐면 점 A에서는 비교적 여가 시간을 적게 쓰고 있고 적게 소비하고 있고 소비재의 소비는 비교적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든 경제학 원론이든 여러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이 뭐냐면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적으로 얻는 만족도는 점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 음료수 처음에 한 잔 마셨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이 음료수를 계속 마시면 점점 그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가 시간을 굉장히 적게 소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1초를 더 소비하기 위해서 포기할 용의가 있는 소비재의 소비 수준은 비교적 크고요. 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1초를 더 소비할 때 포기할 용의가 있는 소비재의 수준은 굉장히 작을 거예요. 이미 충분히 많은 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추가로 1초를 더 사용을 하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용의가 있는 소비재의 소비 수준도 굉장히 작은 거죠. 내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가를 적게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소비재를 포기할 용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가 시간을 굉장히 적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추가로 소비할 때 얻는 만족도가 굉장히 클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추가적인 효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포기할 용의가 있는 소비재의 수준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MRS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MRS가 크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여가 시간을 1초 더 소비를 할 때 내가 느끼는 추가적인 만족도가 비교적 크다는 걸 MRS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선 MRS가 작죠. 그 얘기는 추가적인 여가 시간 소비로부터 얻는 만족도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이그젬플로부터 이제 MRS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조금 뭐 이제 미리 할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많이 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이그젬플인데 크리스티나는 1년에 50주를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거 2주인데요. 제가 곧 제가 못 고쳤습니다. 2주, 2weeks예요. 크리스티나는 이제 1년에 50주를 일을 하고 2주 휴가를 얻네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1년에 한 뭐 2주 휴가 주죠. 그래서 리저 타임은 2주 정도 되고 크리스티나는 1년에 이제 500개의 코코넛을 먹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뭐 한 10개 먹는 거죠. 일주일에 10개. 네. 그래서 크리스티나는 코코넛만 소비한다. 우리 지금 소비재 컨섬션 굿을 그냥 코코넛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티나의 경우에는 일주일의 휴가를 더 얻기 위해서 그 크리스티나가 일주일 더 휴가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만큼의 코코넛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가? 50개의 코코넛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티나의 MRS는 바로 현재 2주를 현재 이제 2주만큼의 그 휴가를 이제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일 맞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2주만큼의 휴가를 지금 얻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500개의 코코넛을 소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현재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앞에 그림에서 이 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점 A를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 소비 수준. 자, 이제 추가로 일주일의 휴가를 더 얻을 수 있다면 얼마만큼의 코코넛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가? 델타 L이 바로 일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C가 포기할 용의가 있는 코코넛의 개수가 50이니까 50 코코넛 나누기 1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현재 상태를 표시를 한 것이고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무차별 곡선을 제가 다시 그렸고요. 동일한 효용 수준 U를 제공하는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래서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D를 선택하나 효용 수준은 동일하고요. 이제 A라고 하는 이 소비점의 특징은 비교적 소비재에 대한 소비량은 많고요. 여가에 대한 소비량은 좀 적은 그런 점이고 반대로 B는 소비재에 대한 소비량은 좀 적고 여가에 대한 소비량은 조금 많은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점 A에서는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에 대한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내가 1초 정도 더 얻을 수 있다면 포기할 용의가 있는 매우 바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잘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소비재에 대한 소비 수준을 많이 포기하고서라도 쉬는 걸 선택할 용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RS가 이렇게 값하는 형태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스티프하면 할수록 절대값으로 MRS가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MRS의 값이 이제 크고요. 1초 쉬기 위해서 포기할 용의가 있는 소비재의 수준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현재 여가에 대한 소비 수준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 B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시간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여가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용의가 있는 소비재의 수준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여가라고 하는 건 이미 충분히 소비하고 있어서 추가로 소비한다고 해도 나의 만족도를 그렇게 크게 높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용의가 있는 소비재의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MRS는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고요. 여기서 잠깐 버짓 컨스트레인트 내용이 조금 더 많아서 저희 시간이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버짓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